생명 존중, 생명 사랑. 화이팅! 화이팅! 네, 생명존중TV 오늘은 자작나무의 멘토이시고 또 미술 테라피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유가족 한 분 모셨습니다. 정보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특히 유가족분들을 모시면 사실 굉장히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유가족이 되셨어요? 라는 말부터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니까 유가족이 되기까지의 그 아픈 기억을 잠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유가족 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유가족이 될 줄은 전혀 몰랐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유가족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금 거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동료로서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나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종교이니까는 신앙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가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되게 낯설었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과부고 그리고 좀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특히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유가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의 감옥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 제가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께서 네네. 이렇게 떠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죠? 거의 10년 됐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애도를 계속하고 있고 전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남겨진 분들, 그 유가족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형제 자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작나무 같은 데서 봉사하시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가족이라는 걸 특히 남편을 자살로 잃었다 이걸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는 어떻게 내시게 되셨나요?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어떤 그런 공개해야 된다는 그걸 준비를 10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영화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긴 하나 근데 그중에서 빠삐용이라든지 스쉔크 탈출을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항상 저를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빅터 프랭크의 보이지 않는 그 정말 죽음의 수용소 그 안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어떤 신앙의 힘도 많이 이제 필요했었고 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동료 우리 지금 유가족 동료들이나 여러분들 관계자분들 도움을 항상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간답고 인간 존중, 인간 생명 그런 모토에 맞지 않나. 예, 자조 모임을 하게 되면서 멘티였을 때하고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컸죠. 그러니까 나무가 새싹이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뚝딱하고 이렇게 마술이 아니라 진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관계자분들하고 그 동료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진짜 뭐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계시지만 친구, 진짜 가까이 있는 친구가 들어줄 만한 친구만 있어도 진짜
그분 한 분만 있어도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조 모임 하는 유가족분들 들으니까 처음에 코로나 시대에 온 뒤에 힘들다가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그때 반갑고 네. 이 자조 모임이 정말 귀하다는 걸 다시 느꼈다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애도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가족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또 여러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 뭐 등등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뭐 헤아릴 수 없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여기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다 맞고요. 특히 이제 그 배우자, 배우자 그 사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남겨놓고 가신 분도 있으면 좋지만 안 계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고 아기 때 가거나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저는 초등학교 이제 저희 아들이 8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되기 전에 11월 24일 날 그때 이제 아빠가 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뭐 땅이 무너진다 이런 것까지 저는 상상을 못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고요. 너무 놀래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일단 안심을 시킨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절차를 밟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LH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부터 전 반대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개발자였어요. 교육 개발자였는데 이제 맨사 출신이었지만 스폰서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고 본인이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섰으면 신앙적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남 탓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금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자이든 타이든 시신을 기증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한 이렇게 지금 잘 계시고 하늘나라에 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녹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런 비관적인 경제적인 비관 그거로 인해서 간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나 대신 갔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도 저희 아들이 지금 필요한데 고3이지만 제일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없었는데 왜 지금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저희 딸한테도 10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공개했을 때도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냐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많이 울고불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요. 통곡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새벽에 우는데도 전혀 누가 하나 와서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진짜 죽음을 혼자 맞이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셀프 케어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 진짜 나한테 누가 이렇게 밤에 새벽에 와서 달겨들어서 얘기해주고 위로를 해줄까? 진짜 어떤 보이지 않는 신밖에 없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없고 바라만 봐주는 진짜 들어만 주시는 그분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 참 필요했었고 절실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왔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또 문제를 또 낳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네, 맞아요. 그 어려움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도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어떤지요? 네. 그 기억이라는 거는 진짜 어떤 그 책의 한 페이지처럼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자꾸 또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해소되지 않는 뭔가의 어떤 그런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저는 계속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도 해보고 뭐 서비스 직종 가서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해서 저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약을 먹기 싫었기 때문에 수면제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찰나에 1년 반 만에 제가 이제 갑상선 이제 결절해서 암으로 변하는 바람에 그 전부터
집단 자살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빠 간 다음에. 살아보려고는 했지만 혼자 살기 너무 힘들었고 아이를 남겨놓고 가기에는 저는 무책임한 부모 같아서 동반 자살을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이 나한테 깨끗하게 진짜 아웃되는 게 아닌가. 그냥 깨끗하게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었고 다행히 용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무슨 죄가 있나 해서 저는 그냥 계속 종교의 힘이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역동이라는 건 진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그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견뎠는지 진짜 그거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면 진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진짜 간증가하는 자리 같긴 하지만 정말 누구나가 진짜 저는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아빠가 가셨기 때문에 정말 정말 고아였어요. 네, 고아였고 부모님 안 계시고 뭐 형제 자매가 있어도 무늬만 형제 자매이지 정말 장사자가 제일 힘들거든요. 선생님도 뭐 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힘들 때는 누구나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밖에서는 계속 제가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하지만 집에 오면은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긴장을 하면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왜 그러지? 눈치를 보고 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도 뭔가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하고 저렇게 계실까? 특히 저희 딸 영리한 저희 딸이 항상 이렇게 의문을 갖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 아들도 집에 혼자 있으면 엄마 너무 무서워. 불 끄고 있으면 무서워. 아빠가 집에서 갔기 때문에 안방에서 말은 못하겠고 정말 벙어리 냉가슴 진짜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정말 그거는 명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해당되고 누구한테나 진짜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어느 순간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신부님, 수녀님, 여러분들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언제 제가 이거를 계속 공개를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계속 10년 동안 10년이 기다려요.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서는 좀 빨리 뭐 말을 해도 상관없다. 아기 때부터. 하지만 저희 아이는 좀 제 성향이나 여러 가지 아빠 성향이나 이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때 시기 적절하게 서프라이즈 할까 이제 이러면서 집을 이사 갈 계획을 세우면서 10년이 걸리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가기 전에 그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다 하면서 준비하고 김혜정 선생님 그 다락방에서 공개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10월 달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최고 바람으로 이제 날 따라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성미산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홀가분하기보다는 그냥 남의 사람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내 입에서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편해질 거다.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힘이 생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용감하게 전 잘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후회는 없어요 지금. 고백하신 이후에 아이들과의 관계나 이거는 더 좋아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철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아들 그리고 믿음직하고 엄마의 후원자. 그러니까 그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했어 하지만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처럼 따갑지가 않고 그 아이가 좀 뭐라 그럴까 엄마를 믿고 엄마가 나의 동반자고 친구고 계속 엄마를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안심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저희 아들은 그냥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했지만 그게 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저는 버팀목이 됐다고 할까? 둘 다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죠 저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꿈의 완성이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죠 저희 아이들이. 고백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가족분 중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했는데 그거를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더라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엄마의 스트레스나 이상한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얼싸안고 울었다는 그런 고백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든 참 또 준비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셨고 정말 격려에 제가 박수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지금 맞벌이 부부도 맞아요. 세상 살기가 녹록치 않은데 하물며 이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가고 아이들을 키운다. 이거는 뭐 그건 이름하여 보지 않아도 바로 그려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나 보육원 뭐 이런 데에서 똑같이 경쟁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점 같은 걸 주지 않아서 사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여기 맡겨야 되는데 그냥 탈락이 되면 그때 겪는 좌절감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린 아이를 둔 그 모자 가정들의 경우. 그래서 야, 그거는 그분을 조금 우선순위로 배려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특혜도 아닌 것인데 왜 이렇게 사회가 각박할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이제 다시 한번 큰 좌절을 주겠구나 하는, 그래서 이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게 좀 유감이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옛날부터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정말 다행이고, 빠른 시일에 이게 좀 사회적인 제도가 조금씩 좀 바뀌어서 좀 숨이 좀 트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뭐 정부 관계자 만날 때마다 유가족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 또 유가족 자체에 대한 지원, 또 그분들이 그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 활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좀 정책적인 노력과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비하면. 항상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해서 좀 그 사회적인 제도가 좀 빨리 좀 이렇게 좋게 이제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데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요? 그냥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얘기하면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그래도 저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웃 사촌 동료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계속 두들기고 그럼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잡아드리고 싶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켈리를 지금 조금 이렇게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구를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오늘 마음은 괜찮아? 네.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예.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안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명존중 TV에서 우리 정보경 선생님 모셔서 정말 이렇게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하시기 어려운 말씀 쭉 해주셨고 저도 몇 번 울컥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잘 참으시면서 귀한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다른 그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우리 아픈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화이팅! 화이팅!